반갑습니다. 자, 2021년 우리 메가랜드 평가단 공시법 이제 30일의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야, 참 시간 잘 간다, 그죠? 벌써 30일에 우리 공중개사 시험이 올해가 지금 32회 시험이죠. 야, 시간 참 잘 가요. 이제 뭐 벌써 여러분들은 물론 이제 뭐 마무리 과정이기는 한데 근데 항상 제가 많은 이제 수험생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절대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라고 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뭐 정리하고 하지 마시라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면서 하시라고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물론 뭐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고 했다고 실제로 뭐 공부를 여유 있게 하시라 뭐 이런 말은 아니고요. 그런 말은 아니라 생각보다는 여러분 그게 지금 남은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 번 각 과목, 우리 총 이제 시험 과목 6과목인데 그 6과목을 여러 번 반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왜 꼼꼼하게 여유 있게 하시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이제 공부를 앞에서 이제 좀 하셨으니까 이제 마무리 하실 때는 자꾸 내가 본 것만, 내가 아는 것만, 그것만 그냥 정리를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전부를 다 아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측면에서 또 시험에 약간 포커스를 다르게 시험에 출제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공부한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뭔가 새로운 내용을 자꾸 정리하려고 하시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그걸 그렇게 정리하는 게, 그게 시험에서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안타까운 게 조금만 바꿔서 내면 여러분들이 못 맞추세요. 틀리세요. 그 내가 알고 있는 게 지금 제대로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요. 정확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시험에 어렵게 나올수록 더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어렵게 나온다고 뭐 생전에 안 나오던 거 그런 거 붙잡고 하지 마시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걸, 그걸 조금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자, 그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합니다. 1번, 우리 공간정보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그죠? 소재를 제외한 우리 토지 표시다, 그죠?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소유자 신청이 원칙이죠.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우리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실질적인 일은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한다. 맞죠? 1번은 옳은 지문이죠. 자, 특히 여러분 여기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우리 지적소관청은 여기 소재, 여러분 소재는 제외한다라는 거 좀 유의해 주세요. 소재는 행정구역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지적소관청이 행정구역을 뭐 여기를 뭐 종로구로 할 것인지 중구로 할 것인지 이걸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토지표시 중에서 소재는 빠진다. 소재에 대해서는 권한사항 없다라는 거. 그 부분. 그 다음에 2번 질문 보시면 토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여러분 토지개발사업은 대상 토지가 한두 필지만 하는 게 아니라 대량이에요. 그래서 법에서 획일적으로 토지이동의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합니다. 대량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축척 변경도 마찬가지로 대상 토지가 한두 필지만 하는 게 아니라 대량이니까 역시 획일적으로 토지 이동의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해요. 대량인 경우에 대상 토지가. 그러면 축척 변경은 마지막 절차인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고, 우리 토지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공사가 준공이 된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다, 그죠? 토지개발 사업은 확정 공고일, 축척 변경이 확정 공고일이죠. 그래서 이 토지개발 사업은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3번, 연속 지적도에 의해서 경계복원 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X 틀렸네요. 우리 연속 지적도는 측량을 해서 만든 도면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도면을 그냥 이어붙여서 전체적인 형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냥 이어붙여서 만든 도면이에요. 측량해서 만든 도면이 아니니까 당연히 지적 측량에 활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 다음 4번,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때에는 토지 이동 조서를, 자, 이제 직권으로 조사를 했다 이 말이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이제 조사를 하면, 이제 지적공부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 조사한 내용부터 먼저 적거든요. 어디에다가? 토지동 조사부에다가 조사한 내용을 적고, 그 다음 토지동 이제 사무실 들어와서 토지동 정리 결의서 작성하고 지적공모 정리하셔야 되는데, 다만 이건 직권으로 정리를 했다는 것을 뭔가 표를 해줄 필요가 있다. 신청에 의한 정리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표를 해줄 필요가 있어서 토지동 조사부를 근거로 토지동 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 조서를 토지동 결의서에 같이 첨부를 해줘요. 그러면 구별이 된다, 그죠? 신청에 의한 지적 정리와 구별이 되니까 그렇게. 자, 그럼 4번 질문 보시면 조사의 그 결과에 따라 지적 공모를 정리하려는 때는 토지동 조서를 근거로 토지동 조사부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바뀌었다, 그죠? 토지동 조사부부터 먼저 작성을 해요. 조사부를 그걸 근거로 해서 토지동 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 내용을 토지동 정리 결의서에 같이 첨부해 준다 이 말이죠. 이게 바뀌었다, 그죠? 토지동 조사부를 근거로 토지동 조서를 작성하여 토지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해야 된다. 그렇게 돼야 되죠. 그 다음 5번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 어느 게 더 정확해요? 등록 전환될 면적이 정확하다, 그죠? 얘는 이제 1200분의 1의 지적도에서 측정한 면적이니까 얘가 정확해요. 그래서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 이내의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허용 범위 내건 허용 범위를 초과건 간에 등록 전환될 면적이 정확한 거니까 우리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하고, 다만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임야대장에 있는 면적을 직권으로 정정까지 하고, 얘는 정정까지 하고 이제 폐쇄를 시킨다 이 말이죠. 어쨌든 폐쇄를 시키는데 5차 허용 범위 내면 그냥 폐쇄시키시면 되고, 5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직권으로 정정까지 하고 폐쇄를 시킨다. 여러분, 폐쇄한다고 갖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갖다 버릴 것 같으면 굳이 직권 정정하지 않겠지. 네, 갖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영구 보존이에요. 폐쇄한 지적 공부도 역시 영구 보존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갑니다. 우리 지번 부여 및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최멀려의 멀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인접 토지의 개념 자체가 없어. 그래서 그때는 그 지번 부여적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그죠?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맞네요. 원래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그죠? 대상 토지가 한두 필지 소량이니까 그냥 바로 옆에 있는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방식으로 지번 부여하는데, 최멀려, 요 세 가지 예외입니다.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그때는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2번 합병하려는 토지 지번이 23의 1, 26, 26의 3, 27. 자, 이 네 필지인 경우에 합병 후의 지번은, 우리 합병 후의 지번은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하는데, 다만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본번 중 선순위 지번, 그러니까 당연히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인 26이 합병 후의 지번이 되겠네요. 맞네. 3번 분할의 경우에는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 전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토지를 분할 전 지번으로 부여해야 된다. 3번이 X 틀렸네요. 분할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반드시 별도의 신청 없습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반드시 분할 전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신청하는 때 부여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3번은 X 틀렸다, 그죠? 분할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합병과 달라요. 그 다음 4번 지적소관청은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개발사업 시행,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지번 정정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는, 자, 토지동이 있으면 여러분 원칙적으로 결번 없어지는 지번이 있어요. 토지동이 있으면. 다만 여러분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것만 좀 체크해 두세요. 신규 등록 결번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분할 결번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지목 변경, 얘는 결번 발생하지 않아요. 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결번 대장에 적어 영구 보존해야 된다. 맞고. 그 다음 5번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 지번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똑같은 본번이 있어. 그러면 헷갈린다 이 말이지. 우리 지적 확정 측량하면 토지개발 사업이거든. 그럼 토지개발 사업에 들어간 곳과 안 들어간 곳을 본번 가지고 확실하게 구별해주면 편리하잖아요. 본번만 보면 아, 얘는 토지개발 사업에 들어간 곳이구나. 그 다음 본번만 보면 아, 얘는 안 들어간 곳이구나. 구별할 수 있으면 편리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는 본번은 갖다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 도시개발 사업, 토지개발 사업 밖에 똑같은 본번이 있거나 아니면 경계에 걸쳐 있는
역시 경기에 걸쳐 있으면 우리 토지 개발 사업을 하는데 어떤 한 필지가 경기에 걸쳐 있다. 그럼 헷갈리거든. 아니, 경기에 걸쳐 있으면 분할을 하거든. 그럼 본번이 같아. 그러면 헷갈린다 말이지. 그러니까 걔도 제외. 그래, 헷갈리는 것들 제외하고 본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은 맞네요. 자, 그리고 법의 취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외우실 필요 없죠. 아니면 일일이 외워야 되는데 못 외워요. 뭐 외우면 금방금방 무턱대고 외워봐야 소용도 없어. 금방 잊어버려요. 자, 3번 공간정보법에 따른 토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등록전환 신청 시에 그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1번 틀렸네요. 옳은 거 찾는 거구나. 1번은 X. 자, 여러분 우리 등록전환 대상 토지 어떤 경우에 이제 등록을 전환하는지 대상 토지 4가지 좀 외워주셔야 돼요. 제가 등록전환 대상 토지는 좀 외워주라고 했어요. 제가 이 경험상 여러분들 이거 외울 필요가 있는 것들을 좀 외우셔야 돼. 물론 이해도 하셔야 되지만 이해는 이미 다 했잖아요. 이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뭐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받은 경우에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받은 경우 그럼 개발행위 허가받으면 이제는 더 이상 임야도에 존치할 수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등록전환. 그 다음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통일성 때문에 불합리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얘는 역시 개발행위는 없지만 등록은 전환시켜주겠다. 그 다음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할 수 없는 법령의 제한 때문에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때도 등록은 사실상 형질 변경이 있으니까 등록은 전환시켜주겠다. 그 다음 마지막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토지가 조그매지면 임야도 우리 6,000분의 1에서는 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역시 등록은 전환시켜주겠다. 그래서 산대사도 4가지. 특히 우리 산지관리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허가받은 서류, 사본 같이 등록전환 신청 시에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X. 2번 지목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이미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그때는 지적소관청에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가름할 수 있다. 맞네요. 3번 토지동이 있어 소유자 등에게 신청 의무가 있는 때는 토지동은 토지 표시니까 사실관계니까 신청 의무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신청 의무가 있는 때에는 원칙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이죠. 원칙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되나. 다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의 경우에는 그때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사전 통지라는 절차가 있거든. 등록 말소는 미리 지적소관청에서 통지해주는 사전 통지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기산점도 알아두세요. 60일, 90일 이건 이제 너무 쉬워. 기산점. 우리 60일은 그냥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인데 그러니까 등록 말소는 사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등록 말소 신청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90일이죠. 기간이 잘못돼 있네. X. 그 다음 4번 우리 토지이동 시에도 소유자는 신청 의무가 있으므로 여기까지 맞아요. 다만 의무는 있지만 위반하더라도 제재 부과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의무를 해태한테는 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X 틀렸네요. 제재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짓으로 신청한 것은 범죄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으로 신청한 건 그건 범죄예요. 위기에 의한 공무방해죄거든. 그죠? 그 다음 5번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을 하기 위해서 지적 측량을 실시할 필요는 없고 틀렸네. 신규 등록은 새로이 지적 공부에 등록 즉 도면 작성하시려면 당연히 풍경화 그리는 거 아니에요. 도면 작성하시려면 당연히 지적 측량하셔야 되고 그 다음 등록 전환은 정밀도가 훨씬 높은 이번에는 1200분의 1 지적도 역시 도면 작성하셔야 돼. 도면 작성하시려면 당연히 지적 측량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을 실시할 필요는 없고 했으니까 틀렸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축적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잦은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은 이제 체계적 개발을 의미합니다. 토지 이동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왜 토지 표시가 바뀌겠어요? 개발 행위가 있으니까 토지 표시가 바뀌는 거거든. 그럼 토지 표시가 빈번하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개발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즉 체계적 개발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1200분의 1로도 안 되겠다 이 말이지. 그래서 가장 큰 대축적 500분의 1.
잦은 토지 이동으로 인하여 한 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적으로는 지적측량 성과의 결정 또는 토지 이동 정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역시 소유자의 신청, 지적은 직권주의니까 직권주의의 의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청이 원칙, 그 다음에 직권, 신청하지 않을 때는 이제 직권이 발동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1번은 맞네요. 축척 변경의 대상 토지에 관한 지문이네요. 2번 지적소관청이 축척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는 소유자 3분의 2다 그죠? 3분의 2,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축척 변경 동의 얻고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 거치고 그 다음에 대상 토지는 대량이니까 지적소관청이 독단적으로 하지 못하고 바로 위에 있는 상급기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 맞네요. 아 틀렸네. 네, 틀렸네요. 저것 때문에 X입니다. X 3분의 2죠. 2분의 1이 아니라 축적 변경의 위헌 구성이 이제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축적 변경 위원회의 위헌 구성이 그거랑 좀 헷갈려요. 그래서 2번은 X. 그다음 3번 질문 보시면 위 이의 경우에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돼 있다. 자, 여러분 합병을 하려고 하는데 축척이 달라. 그러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죠. 한 필지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축척을 변경할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절차 요건을 간소화하겠다라는 겁니다. 법의 취지가. 어쩔 수 없이 축척을 변경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의결과 승인 절차는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결 및 대도시장 승인은 거치지 아니한다. 맞네요. 어쩔 수 없이 축척을 변경할 수밖에 없으니까 합병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 4번. 자, 위 3의 경우에, 즉, 아까 어쩔 수 없이 축척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다, 그죠? 그때는 각 필지별, 지번, 지목, 경계는 종전 지적 공부에 그대로 따르고, 맞아요. 원칙은 우리 축척 변경을 하게 되면 소재 제외하고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다 바뀌어야 돼. 축척 변경하게 되면. 소재 제외하고 다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조금 전에처럼 어쩔 수 없이 축척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때는 지번과 지목, 경계는 그냥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고 이때는 어쨌든 이 500분의 1의 축척으로 도면 새로 작성하면 면적을 측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면적 측정은 측량 실시해서 도면 새로 작성하면 무조건 그 도면 가지고 면적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면적을 측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면적만 새로 정한다. 맞네요. 시험에 어렵게 나오면 지금 이 4번 지문 시험 출제 가능성 특히 높습니다. 올해도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다음 5번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축적 변경 승인 얻은 때는 이제 승인 얻게 되면 시행 공고하셔야 되거든요. 승인 얻고 이제 시행 공고를 합니다. 시행 공고는 20일 이상, 그래서 20일 이상 시행 공고 하여야 한다. 맞다, 그죠? 자, 그 다음 문제 5번. 공간정보법상 지적측량 적부 심사에 관한 절차로서 틀린 것은 1번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 및 우리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 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지적측량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번 맞네요.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일단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이게 이제 가장 이 1번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도지사 거친다라는 거. 왜냐면 지방지적위원회가 여러분 지적위원회가 소송으로 치면 판사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소송으로 치면 검사 역할, 즉 조사, 수사 역할하는 검사 역할하는 역할이 필요해. 그래서 시도지사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그럼 이제 시도지사는 이제 조사를 해. 조사한 내용을 이제 지방지적위원회에 보내는데 그때 기간 제한이 있어요. 30일 이내. 조사 기간 30일. 그 다음 거기 1번 질문에 또 하나 여러분들 하나의 포인트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 및 지적측량 수행자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좀 이상하잖아. 쥐가 측량해놓고 지적측량 수행자 지가 측량을 하고 지가 그 측량에 적법한지 부적법한지 봐주세요. 심사 청구 가능합니다. 자, 이건 왜 지적측량 수행자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면
우리 측량이 끝나게 되면 지적소관청 등으로부터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검사받는 과정에서 지적소관청이 야 이거 측량 잘못된 거야.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야 이거 측량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 지적측량 수행자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1번은 옳은 지문. 그 다음 2번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아까 조사해야 된다 그죠? 조사 수사 기간 30일의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30일 이내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맞고. 그 다음 3번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등을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이제 심의 의결 판단 내린다 그죠? 원칙적인 기간은 60일의 시간을 두고요. 다만 그 지적위원회 의결로서 부득이한 경우에 30일 이내 한 번 연장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장 기간은 90일이 될 수 있지만 원칙적인 기간은 60일이에요. 그래서 그날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아니다 그죠? 원칙은 60일이다 그죠? 3번이 X. 그 다음 4번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및 이제 의결서 판결문이니까 아주 중요한 서류거든요. 그래서 서명 및 날인한다라는 것까지 및 서명 자필로 이름 쓰고 거기다 도장까지 찍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판결문은요. 판사님이 서명 이름 직접 쓰시고요. 거기다가 도장 직인까지 찍습니다. 서명 및 날인 아주 중요한 서류니까 서명 및 날인한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즉 판결문이다 그죠? 의결서를 지체 없이 자 여러분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 소속이거든요. 그럼 얘가 판결문 나오게 되면 시도지사 같은 건물에 같이 있어. 시간 줄 이유 없죠. 그래서 그 의결서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맞네요. 지체 없이. 이유 아시겠죠? 건물 같이 쓰니까. 서울특별시 그 시장님 같이 있어요. 시청에. 그죠? 지방지적위원회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체 없이 의결서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그 다음 5번 시도지사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이제 의결서 받게 되면 7일 이내에 그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결서를 통지한다. 자, 우편 송달 기간입니다. 7일. 자, 7일. 맞네요. 자, 이제 6번 우리 등기법.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등기관의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신청인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각하 결정 잘 생각하세요. 못 외워요. 각하 안 받아줬다 이 말이거든. 그 안 받아준 것에 대해서는 등기신청인이 왜 내 등기 안 받아주세요? 라고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이 지가 오지랖 넓게 등기관님 왜 이분들 등기 안 받아주세요? 라고 지가 이의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오로지 등기 신청인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X. 이해관계는 안 돼. 제3자는 안 돼요. 등기 신청인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아니죠. 우리 등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누가 판단을 내리죠? 단순한 그냥 상급기관이 아니라요. 그 등기관의 상급기관이 단순한 상급기관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을 내립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럼 우리 국민의 재판 청구권, 법원의 재판을 받아볼 수 있는 건 기본권이거든요. 당연히 폭넓게 보장해 줄 필요가 있어. 그래서 기간 제한도 없고요. 그 다음 등기관의 처분이 위법할 필요까지도 없어. 부당하기만 하면 좋게요. 그래서 소극적 부당, 적극적 부당, 부당하기만 하면 이의신청할 수 있어. 위법할 필요까지도 없어. 폭넓게 받아줘야 되니까. 재판 청구권,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니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 뭔가 처분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불복, 그걸 이의신청이라고 하는데 불복을 하게 되면요. 바로 위에 있는 상급 행정기관에서 판단을 내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지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판단을 내려. 그럼 법원은 우리 국민의 재판 청구권 기본권이니까 폭넓게 받아줄 필요가 있어. 그래서 기간 제한도 없고 부당하기만 하면 이의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1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당연히 X죠. 그 다음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하셔야 돼. 그 다음 4번 관할지방법원은 이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에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결정하게 되면 당연히 법원은 등기관에게 명령 내릴 수 있고요. 결정하기 전에도 가등기 또는 이의신청이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 명할 수 있죠. 그래서 4번은 맞네. 그 다음 5번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등기관은 이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접수를 한 날로부터
7일이 아니라 3일이죠. 그 3일 이내에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야 되겠네. 그래서 다른 건 다 맞는데 5번은 다른 건 맞는데 7일이 아니라 3일이다. 그죠? 3일. 그다음 7번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맞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당연히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의무자의 개념을 생각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건물을 지었어요.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의무자의 개념을 아예 소유권 보존 등기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의무자라는 게 없어. 그래서 당연히 권리자, 그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무자의 진정성 확인 차원에서 등기필 정보라는 걸 제공하는데 진정성 확인할 필요 없지. 의무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등기필 정보 제공하지 않는다. 그 다음 2번 수용개실이 2021년 6월 1일이다. 자, 수용개실이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6월 1일에 소유권을 취득을 해요. 사업시행자가. 근데 21년 4월 7일 상속을 원인으로 6월 7일에 한 등기는 6월 7일에 했지만 자 그럼 언제 소유권 변동이 있죠? 언제? 상속이니까. 언제 소유권 변동? 4월 7일이죠. 상속이니까 법률에 규정해야 물권 변동. 이날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겁니다. 4월 7일에. 자,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업시행자는 언제 소유권 취득했다? 6월 1일에. 그럼 6월 1일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그 전 시점에 있었던 소유권 변동은요. 그냥 권리관계의 역사일 뿐이에요.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취득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시면 이제 가령 뭐 매매로 여러분들이 부동산 취득하셨어요. 그럼 그 전에 여러분들 취득하기 전에 있던 그 소유권 소유권 보존 누구, 소유권 이전 누구 걔들은 권리관계의 역사일 뿐이지 다 떠난 사람들이에요. 권리관계의 역사일 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걔들이 있든 말건 전혀 방해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에게 방해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하거든. 왜냐하면 수용은 원시취득이라서. 따라서 이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라고 했으니까 2번이 틀렸네. 방해되는 거 아니니까 당연히 직권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3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이제 유류분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옳은 지문이죠. 이유는 우리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는 없어서 형식적 심사권한만 있습니다. 필요 서류 구비 여부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3번 같은 경우 우리 대법원 판례인데요. 이 3번 지문과 똑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뭐냐면 자, 가령 확정 판결을 받아서 판결을 받고 10년이 지나서 등기 신청을 합니다. 수리하여야 한다라는 게 역시 대법원 판례입니다. 10년이 지나서 등기 신청하더라도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한만 있으니까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등기관이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 유류분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등기관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그건 나중에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이지 등기관 네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야. 그러니까 등기관 너는 일단은 수리해줘. 라는. 이해하시겠죠? 수리해야 한다. 맞고. 4번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 등기 의무자는 현재 등기 명인을 의무자로 하며 맞죠? 현재 명인을 의무자로 해서 이제 자기 진정한 명인 앞으로 이전 등기하는 겁니다. 의무자로 하며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기록을 하나 다만 원인 일자는 별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옳은 지문이네요. 왜냐하면 진정명의 회복의 경우에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기록을 하나 등기부에 기록을 하나 원인 일자는 별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니까 원인 일자는 별도로 기록하지 않는다. 그 다음 5번 협의 분할에 따른 상속은 법정 상속 등기를 먼저 선행할 필요는 없죠. 당연히 협의 분할에 따라서 이 상속 등기 하시면 됩니다. 법정 상속 등기, 즉 지분 균등하게 법정 상속 등기 하실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선행할 필요는 없고 법정 상속 등기 전이라면 등기 원인을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되고 여기까지 맞네요. 다만 이미 법정 상속 등기를 하였다라면 여러분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법정 상속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협의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협의 분할을 하게 되면 우리 민법에 따르면 협의 분할은 소급효를 인정합니다. 소급효라고 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그 사망한 시점으로 효력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법정 상속 등기를 하고 나중에 협의 분할을 하게 되면 이미 그 등기는 원시적으로 잘못된 등기가 돼버려요. 소급효 때문에. 우리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소급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원시적으로 애시당초 잘못된 등기가 돼버리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경정등기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옳은 지문. 자, 뭐 5번은 나중에 제가 우리 모의고사에 요에 관련된 문제가 나중에 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제가 또 이 부분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됐네요. 그다음 8번 볼게요. 8번. 우리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신탁의 가등기도 가능하다. 맞죠? 여러분, 신탁 역시 계약 약정입니다. 신탁도 맡기는 계약 약정이에요.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는 채권적 청구권.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계약, 약정을 통해서 나온 권리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오로지 그 상대방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나온 권리는 그 계약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권적 청구권. 그럼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신탁 가등기도 당연히 가능하죠. 그 다음 2번. 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뭐 말하는지 아시죠? 맡겼다가 야 그냥 너 가져. 스케일이 크신 분이야. 위탁자가. 맡겼다가 야 그냥 너 가져. 당연히 됩니다 여러분. 멀쩡한 재산 증여도 하는데 뭐 맡겼다가 야 그냥 너 가져.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 맞다. 제가 자꾸 웃어야 되는데 또 잊어버리는구나. 아시죠? 제 별명이 진지충인 거. 아니 제가 이제 왜 웃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냐면 어떤 학생분이 이제 그 유튜브에 우리 지금 이 메가랜드 평가단 강의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래서 학생분이 그걸 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우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요새 제가 뭐 운동한다고 지금 되게 새카맣게 탔거든요. 근데 이 새카만 사람이 그 인상을 쓰고 있는 거야. 막 수업을 강의를 하면서 인상을 쓰는 거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이 위압감과 뭐 혐오감을 줄까 하는, 제가 봐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강의하면서 자꾸 웃어야 되겠구나. 예. 일단 이유 없더라도 자꾸 웃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꾸 틈나면 이제 웃도록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너무 제가 인상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자꾸 웃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맡겼다 그냥 너 가져.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이제 너 가져 말이죠. 그럼 얘가 여러분, 이제 이게 권리에 관한 등기예요. 이게 이제 권리에 관한 등기면, 이제 신탁에 관한 등기가 항상 짝을 이뤄서 등기부 하나의 순위번호로 같이 기재합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와 신탁에 관한 등기가 하나의 순위번호로 함께, 우리 신탁에 관한 등기는 독립해서 하나의 순위번호로 아예 등기부에 입력이 안 돼요. 더부살이 하셔야 돼. 이 권리에 관한 등기에 신탁에 관한 등기가 더부살이 하셔야 되거든요. 권리자면 기타 상란에 그냥 기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에 관한 등기와 함께 이제 너 가졌으니까 이제 신탁 등기는 말소하셔야 되겠다, 그죠? 이게 우리는 이제 신탁에 관한 등기지. 신탁 말소 등기 이게 이제 신탁에 관한 등기. 그럼 이 두 가지는 항상 하나의 순위번호로 함께 기록합니다. 즉 하나의 순위번호로 즉 주등기로 함께 기록을 한다라는 거. 2번도 맞다 그죠? 그 다음 3번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로 적법하게 수탁자를 해임함에 수탁자를 잘랐단 말이지. 해임함에 따라 이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새로운 수탁자,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네요.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수탁자가 해임, 잘렸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새로운 수탁자한테, 신수탁자한테 넘겨주셔야 되는데, 해임, 잘렸으니까 새로운 수탁자가 당연히 법에서 단독으로 신청을 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뭐 해임당한 사람이 무슨 또 등기를 넘겨주고 자기가 그 등기하는데 절차에 참여를 하고 싶겠습니까? 해임당하신 분은 그냥 나가시고, 그 새로운 신수탁자가 자기 앞으로 권리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을 한다라는 거. 맞네요. 하여튼 뭐 법은 우리 그 상식의 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법은 항상 법의 최고 이념은 공평이고 우리 상식의 선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 4번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 이전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 자, 권리 이전 등기, 얘가 이제 권리에 관한 등기야. 이게 권리에 관한 등기. 권리에 관한 등기. 그 다음 신탁 등기의 변경 등기. 이게 이제 신탁에 관한 등기지. 신탁에 관한 등기. 자, 그럼 이 두 가지는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그냥 X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여러분, 우리 신탁에 관한 등기는 이 옆에 있는 권리에 관한 등기에 더부살이 하셔야 돼. 얘가 새빵살이 더부살이 하셔야 돼. 순위번호 하나에 한꺼번에 같이 기재합니다. 이 신탁에 관한 등기가 독립해서 하나의 순위번호로 아예 등기부에 입력 자체가 안 돼요. 이제 등기가 전산화돼 있거든. 얘 아예 입력도 안 돼. 더부살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그냥 X예요. 우리 신탁이 시험에 나오면 그냥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그냥 X입니다. 하나의 순위번호로 함께 기록한다. 5번 신탁 등기, 말소 등기 신청은. 자, 이게 이제 신탁에 관한 등기. 이게 우리는 신탁에 관한 등기. 그 다음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 등기나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이제 여기까지. 이게 우리는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다.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해서 신청해야 된다. 맞죠? 일괄 신청, 동시 신청.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해도 역시 옳은 지문입니다. 일괄 하나의 특례 규정입니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즉 일괄해서 신청하도록 특례 규정 두고 있다. 일괄 신청하면 정확한 지문이고요. 이렇게 일괄해서 해야 된다. 정확한 지문이고, 동시에 해야 한다. 역시 옳은 지문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동시는 일괄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거든. 여기 계신 이분은 남자분이다. 옳은 지문. 여기 계신 이분은 사람이다라고 해도 옳은 지문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4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9번 말소 등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자,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이해관계인, 우리는 그 이해관계인은 불이익을 입는 제3자만을 의미합니다. 이익을 얻는 제3자는 이해관계는 아니에요. 오로지 불이익을 입는 제3자. 그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반드시 필요하죠.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는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 점이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 등기와 달라.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은 원칙은 그냥 부기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승낙을 해주지 않으면 주등기 형식으로 등기하시면 돼. 따라서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X다 이 말이죠. 이에 반해서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는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하다. 그 다음 2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네요. 2번 맞네. 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겁니다. 자, 갑이 소유자고요. 가령 얘가 이제 근저당권 설정자. 그다음 을은 근저당권자, 즉 채권자다 이 말이지. 채권자, 근저당권자. 돈 빌려줘서 을이 갑에게. 그런데 갑이 이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를 합니다. 소유권을. 병은 새로운 소유자, 즉 제3 취득자다라는 거죠. 자, 그럼 돈을 갚아요. 여러분, 돈은 지금 우리 갑과 병 사이에 소유권 양도 계약 여하에 따라서 양도 계약을 할 때 누가 돈을 갚도록 했는지 그 여하에 따라서요. 돈 갚는 사람은 정해지는 겁니다. 법에서 누가 돈을 갚아야 된다고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뭐 갑이 갚던 뭐 병이 갚던 자, 돈은 당연히 을에게 갚습니다. 그럼 을에게 갚으면 이제 근저당권을 말소하셔야 되는데 말소에 있어서는 당연히 지금 을의 근저당권자 을이 근저당이 지어지니까 얘가 당연히 의무자입니다. 을이. 자, 그럼 문제는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 제3취득자, 새로운 소유자입니다. 신소유자. 내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이 말소되면 당연히 좋아. 그죠? 얘는 이익을 얻는 당사자, 즉 권리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이 갑이라는 사람도 지금 채무자로 기재가 되는 이 갑이라는 사람도 근저당권 말소에 있어서 이 갑도
권리자가 될 수 있겠느냐. 이에 관해서 여러분 우리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례가 나왔어요. 당연히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갑도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인데, 우리 등기법이라는 절차법적인 관점에서 이 판례를 바라봤을 때는요, 어떻게 이 판례를 이제 설명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 지금 이 새로운 소유자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얘는 당연히 좋아. 이건 뭐 의문의 여지가 없지. 근데 지금 갑이라는 사람도 근저당권에서 우리 채무자는 필수적 기록상이거든요. 채무자 필수적 기록상이야. 채무자와 채권 최고의 필수적 기록상입니다. 근데 돈을 갖게 되면 그 채무자도 지워져. 이 갑이 지금 채무자로 등기돼 있는데, 이 갑이 최초에 돈 빌렸거든요. 지금 채무자로 등기돼 있는데 얘 지워져.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당연히 등기부상 이익을 얻는 당사자다, 그죠? 근저당권 말소에 있어서, 그죠? 얘는 당연히 권리자가 되는 거 맞다. 자, 이걸 우리 민법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제 판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병이라는 사람은 소유자야. 그럼 내 소유 부동산에 돈이 갚아지면 근저당권은 소멸하는 거지. 그러면 근저당권이 남아있으면 남아있으면 지워 할 수 있죠. 물권적 청구권, 즉 방해배제 청구권.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은 근저당권 말소에 있어서 물권적 청구권을 갖는 자니까 당연히 권리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 이 갑이라는 사람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에요. 을과 돈 빌리면서 설정 계약했던 사람이 갑이에요. 그 계약서의 내용에 보면 누구라도 돈을 갖게 되면 그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으로 계약서의 내용이 당연한 내용입니다. 즉 계약상 근저당권 말소 청구권을 가지는 거죠. 계약상 청구권, 즉 채권적 청구권을 가진다라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을. 이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병은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니까 이 근저당권 말소에 있어서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 갑은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니까 역시 근저당권 말소에 있어서 권리자가 될 수 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둘 중에 아무나 권리자가 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2번 지문 다시 보시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 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 아까 사례에서 갑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자가 그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다, 그죠? 제3취득자와 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근저당권 설정자도 계약상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니까, 채권적 청구권, 말소 지우라고 하는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니까 당연히 권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3번, 피담보 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맞네요. 여러분, 주등기가 말소되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 주등기가 말소가 되게 되면 이에 달아있는 부기등기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등기가 없는 부기등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그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라는 거. 옳은 질문. 그 다음 4번,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의 양수인, 즉 새로운 근저당권자다 말이죠. 새로운 근저당권자, 양수인은 소유자인 근저당권 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네요. 그럼 5번,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더라도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틀렸네. 워낙 중요한 내용이고 유명한 내용이다, 그죠? 우리 가등기의 말소는 임시로 하는 등기 지우는 거니까 누구라도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가등기 명인 스스로 등기소 찾아가서 등기관님 제 가등기 좀 지워주세요.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고, 심지어 가등기 의무자나 이해관계인도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만 첨부하면 혼자 가서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가등기의 말소는 누구라도 임시로 하는 등기 지우는 거니까 더더욱 별거 아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네.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즉 공동매수인 생각하시면 돼요. 공동매수인. 자, 그중 일부 가등기권자가 자기 가등기 지분에 관해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죠. 이건 일물일권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건 가능하다. 그 다음에 2번,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 의무자가 사망을 한 경우
매도인이 사망했다 그죠?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럼 가등기 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 등기를 할 필요 없이 가등기 권리자와 공동으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역시 2번 맞네요.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아버지가 계약까지 하고 사망을 하셨어. 아버지가 매도인이다 그죠? 가등기 의무자 매도인. 그럼 계약하고 사망을 하셨어. 그럼 아버지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속 등기 거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상속인이 직접 계약, 직접 법률행위하면 그때는 상속 등기부터 먼저 거치셔야 되지만 피상속인이 법률행위를 하고 사망을 한 경우에는 상속 등기 거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당연히 상속 등기 거칠 필요 없이 공동으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맞고. 워낙 뭐 1번과 2번 지문 워낙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명한 지문들입니다. 3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틀렸네요. 무슨 이야기냐면 가령 제가 똑같은 취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어떤 분이 저를 때렸어요. 그래서 제가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1억 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피고 누구는 원고 최성호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 판결 내렸어요. 손해배상 1억 지급하라 판결 내렸어요. 자, 이 판결문 가지고 5천만 원만 먼저 주세요.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1억 원 지급하라는 그 판결 가지고 5천만 원만 먼저 주세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내 권한 법이 내에 있으니까요. 똑같은 취지입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 지분만 먼저 본등기 당연히 가능합니다. 내 권한 범위 내에 있으니까요. 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X. 4번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취지가 없다면 그 판결로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죠. 맞죠? 판결문에 주문과 이유 어디에도 이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다라는 내용이 없으면 그걸 가지고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다 그죠? 그 다음 5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맞죠? 당연히 권리에 관한 등기니까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의무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 진술을 협력이 없으면 즉 응하지 않으면 소송입니다. 소송 제기하면 판결 받으면 승소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래서 협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당연한 내용이다 그죠? 자, 특히 우리 여기 1번, 2번, 3번 시험에 아주 잘 출제되는 내용들이에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남은 시간 여러분 충분히 많은 시간 남아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리는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좀 더 꼼꼼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어떻게 말을 바꾸고 어떻게 변형을 하더라도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 대응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